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입니다. 저 혼자서 아마 이공계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번째 세션에서 특히 첨단 산업에 대한 각국의 경쟁 관계, 특히 한국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국제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지정학적인 논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AI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기정학적인 논의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서 이른바 소버린 AI, 즉 AI 주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전략이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의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심대한 패권의 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달라붙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도 특히 경제 안보적인 맥락에서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가장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저부가가치의 반도체 칩의 생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양질 전환의 페이즈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급의 내재화가 거의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주는 영향이 심대합니다만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취해 왔었던 이런 기술 제재 조치들, 특히나 핵심적인 반도체 칩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핀포인트 제재 전략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통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그것을 파회하거나 혹은 우회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이 시진핑 1기, 2기, 3기와 거의 맥을 같이 하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4년에 있었던 반도체 빅펀드 1기, 2019년에 있었던 2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24년에 반도체 빅펀드 3기에 걸쳐서 이 빅펀드의 규모 자체도 커지고 있을 뿐더러 특히나 3기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냥 커다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산업의 본격적인 응용, 특히나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모빌리티나 전력이나 통신이나 심지어는 에너지나 첨단 바이오로 향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기술의 본격적인 적용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있었던,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양회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품질 생산력인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로 가겠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이런 AI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몇몇 핵심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뭐 딥시크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오픈 AI나 아니면 이제 클로드의 비견이 될 수 있는 강력한 LMM을 만들고 있는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이런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저런 반도체 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된 바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저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제는 세계 랭킹 10등 안에 들 수 있는 파운드리 회사를 3곳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게 봐야 될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파운드리라 그랬을 때는 항상 얘기가 되는 대만의 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TSMC 같은 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 지위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만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뭐 UMC나 PSMC나 그리고 뱅가드 같은 이런 업체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의 업체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의 파운드리가 아직은 TSMC나 삼성 파운드리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팹을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팹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팹들의 기술력도 지금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AI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애플 실리콘 같은 특정한 고성능 반도체가 아닌 다른 영역의 반도체, 예를 들어서 산업용 반도체나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전력이나 통신 반도체 같은 다양한 영역에 좀 상대적으로 미들텍이나 레가시의 공정을 채용하는 영역에서는 중국의 파운드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안에는 전 세계 매 레가시 파운드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서 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제조에서만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파운드리에는 당연히 그 파운드리에 걸맞는 공정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공정 장비들에 대해서 중국에 항상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것이 대부분의 첨단 공정 장비들은 미국산, 일본산, 네덜란드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의존도마저도 이 파운드리가 양쪽으로 지금 팽창을 하면서 그 안에 국산 장비에 대한 삼중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중 보조금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운드리를 만들 때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 파운드리에서 중국산 장비를 살 때 그 장비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거기서 만드는 칩을 사가는 또 업체에 대해서 그 칩을 사가는 조건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이 삼중의 보조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여전히 미국의 어떤 기술력 격차는 아직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술력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도체가 기반을 닦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AI로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얘기하고 AI를 얘기할 때 따로따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플러스 AI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GPU를 잘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설계가 된 칩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제조업 생태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TSMC 같은 아주 전문적인 파운드리 팹이 없으면 엔비디아도 그 천하의 엔비디아도 그 GPU를 설계까지만 하고 만들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런 기반을 미리 닦아놓고 있고 그 위에서 생태계가 AI 쪽으로 이제 더 내재화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대만인데 말씀드렸던 이런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대만인 것뿐만 아니라 대만 자체가 특히나 이 파운드리에서도 10나노 이하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선단 공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역에서 지배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대만을 중심으로 대만과 미국과 그리고 중국이 세 나라가 이루는 실리콘 이른바 트라이앵글의 개념이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만에 대해서 너무 첨단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 이것을 어떻게든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이 대만에 있는 주요 파운드리 팹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선단 공정을 채용하는 팹들을 최대한 미국으로 리쇼링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근처에다가 무려 1,650억 달러 정도를 누적해서 투자를 해서 3나노 공정급의 팹들을 짓거나 지금 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텍사스주의 테일러에 마찬가지로 팹을 9곳 이상 짓고 있고 상당수의 팹들은 이런 5나노 이하급의 첨단 공정을 채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만과 미국과 중국이 이루고 있는 실리콘 트라이앵글에서 이번엔 중국이 얼만큼 이 첨단 공정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가 저 지역의 경제적인 안보 나아가서 인태 지역의 안보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한 팩터가 됩니다. 지금 제 추세대로라 본다 그러면은 미국은 앞으로 한 2030년대 중반까지 이 추세대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5% 이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형태죠. 그만큼 이제 대만의 지배력은 줄어들게 되고 또 한 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와중에 중국의 저 10나노 이하급 팹들이 얼마큼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수치만 봐서는 10나노 이하급의 중국의 파운드리 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이 투자가 중국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2030년대 중반쯤 됐을 때는 적어도 5% 이상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주된 이런 파운드리 팹들 특히 화웨이의 섀도우 팹이라 부르는 이런 그림자 팹들이 많이 자본력이 약해진 그리고 경쟁력이 약해진 대만의 2, 3, 4위권 파운드리에 대한 지배력을 더 확충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실리콘 트라이앵글에 대한 여러 이 지정학적인 그리고 기정학적인 이런 구도를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이 AI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 시책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패권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자마자 발표가 됐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미국의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일단 규모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죠.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합니다만 또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미국 백악관에서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바로 저 Winning the Race Americans
AI 액션 플랜이라는 저 백서를 발견을 했는데 저 백서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미국의 AI 패권 전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골적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이미 미국은 저 AI를 자국의 동맹국들 핵심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등급을 나눠서 GPU 같은 핵심 이런 AI 자산을 수출 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전략에 따르면은 이제는 미국의 저런 AI 기술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저 AI 기술의 이 생태계에 이제 핵심 동맹국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거의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생태계에 접근을 못하게 몇몇 핵심적인 경쟁국들에 대해서는 통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그 핵심 경쟁국은 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AI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표준 싸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AI에 대한 어떤 모델 그리고 AI를 이루고 있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단계라는 것은 AI가 AI로 끝나는 게 아니고 AI가 그 다음 단계 다른 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방위산업이나 다양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적용되는 이 모든 스피로버 효과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제조업이 많이 약하다 뭐 일단 리쇼어링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지금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은 저 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AI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나 AI에 대한 세이프티는 지금 잠깐 페이지를 덮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AI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는 웬만한 민관에 대한 규제를 다 철폐하고 최대한 성능을 높여서 사실상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이 하이웨이를 뚫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 AI의 패권 전략이 미국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국이 만약에 미국과 어떤 이런 안보, 특히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그랬을 때 저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직까지 저런 첨단 반도체를 스스로 완전히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아시아, 물론 지금 가장 많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대만입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고 외교 관계도 없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근데 이 일본은 이런 반도체 제조에 대한 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한국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AI 패권 전략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기술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과는 파트너십을 해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뭘 버티고 있느냐?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하나씩 그 공백 기술들을 다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내재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기술적인 격차는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본다 그러면 한 70% 정도밖에는 지금 못 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올해 1월에 봤었던 딥시크 쇼크에서도 봤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이 제재하는 것들을 그냥 극복을 하는 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럼 우회를 합니다. 우회를 하는 게 극복 불가능하다 그럼 파회를 합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다양한 실험들을 합니다. 그런 실험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자본력이 충분히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에 대한 100대 연구원들을 우리가 쭉 딱 랭킹을 매겼을 때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가 중국계이거나 중국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AI 기술은 지금 현재 중국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못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을 얻고 있고요. 특히나 그러한 중국의 반도체 AI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민간 기업들, 화웨이 같은 민간 기업들, 아니면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나 바이두나 뭐 룸손이나 SMIC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 반도체 그리고 AI로 이루어지는 이 풀스택 생태계가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고 그 내재화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AI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큰 모델, 스케일업이 되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서 어떠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냐, 어떠한 응용이 가능할 것이냐 이 AI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거대한 AI를 만들기 위한 엄청나게 비싼 GPU뿐만 아니라 그 작업에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한 목적적인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는 좀 더 멀리 나가면 엔비디아와 TSMC와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폭스콘 같은 몇몇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이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독점 구조가 결과적으로 많이 다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변화되는 게 한편으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AI 반도체가 향하는 다음 전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쪽의 제조업들입니다. 특히나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이런 조선이나 항공 그리고 제철 같은 이런 기존의 산업도로 이게 확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산업의 기반이 많이 확충이 돼 있었던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한 나라인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소버린 AI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에 대해서 각 권역별로 저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건은 과연 이 정도의 AI를 투자를 우리가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전력망이나 산업 용수나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통신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5년짜리 10년짜리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롱스탠딩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디가 상상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인천공항이나 KTX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과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조업 분야에서의 AI가 정말로 역할을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 스터디를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를 맡고 있는 박종희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의 경제안보에서도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대전환 그리고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큰 주제였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 얘기만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가 오늘 인쇄소에 새 정부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을 맡겼습니다. 그 나오게 되면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AI 공약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목표는 AI 세계 3강 안에 들어가겠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국이 2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뒷자리를 꼭 한국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자. 민간 100조 원 플러스 정부 예산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또 그걸 또 부족하면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인프라, 아까 그 권석준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U 5만 개 구입해서 풀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클러스터도 권역별로 설치해서 또 데이터 클러스터로 가는 전력도 확보를 하고 그런 AI 사회적 간접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자. 또 인재도 AI 단과대학, 스템 개혁,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가 저는 방향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뒤에 슬라이드를 만들자면 뭐 양자 컴퓨팅, AIX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표 전에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될까? 이 방향은 맞지만 이 방향이 정부가 양자 컴퓨팅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미국, 중국과 대등한 또는 비견할 만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알 수 있을까? 아니면 관료가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걸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시장이 아는 거죠. 시장이 선택하는 거죠. 오픈AI가 처음 나왔을 때 GPT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그 당시에 GPT가 뭐야? 트랜스포머 기술입니다.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개발한 거잖아. 너 이거 어떻게 트랜스포머, 구글이 개발한 그 공룡과 같은 구글을 이기고 GPT를 만들 수 있겠어? 하지만 거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죠. 그 앨런 머스크를 포함해서. 그리고 결국은 샘 알트만의 주도하에 GPT 1, 2, 3가 나와서 구글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면 샘 알트만이 오픈 AI가 구글이 개발한 트랜스포머 기술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미국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했고 그중에 오픈 AI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했고 그와 비슷한 개발과 투자를 했던 스타트업들은 다른 목표로 나아갔거나 포기했겠죠. 그와 같은 시장에서의 창발적인 도전과 실패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생태계 그것만이 AI 기술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 기술, 선진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국가가 아무리 주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AI 기술을 3강 안에 들어가려면 그와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 국가가 정해주고 대학에서 정해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이런 기술에서 효과적인 것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100조 원은 아마존이 생각하는 AI 예산이 145조 원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그거보다 더 많겠죠. 자, 그러면은 이 머니 싸움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이겨내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 AI를 개발하고 AI로 제조업 혁신을 해야 되고 양적 컴퓨팅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게 삼성, LG, SKT 이런 회사들을 SK 이런 회사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아, 그런 회사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또는 중국에서도 이런 AI의 대대적인 혁신을 한 회사는 글로벌 대기업이 아닙니다. 인텔은 삼성과 함께 뒤처지고 있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사업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이런 공룡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런 AI와 같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따라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체급을 갖고 있는 거고 조직을 갖고 있는 거고 관성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 즉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대기업만 있는 경제에서는 AI의 창발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 대기업 옆에 조금 더 경량화된 벨로시럽터 같은 사실 주라기 공원을 보시면 결국 인간이 잠근 문을 여는 것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벨로시럽터가 여는 거죠. 그런 벨로시럽터 같은 작은 공룡들이 창발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그 기술을 대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받아 안고 협력하고 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대기업이 일찍부터 투자를 해서 벤처 캐피탈로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파괴적 혁신은 내부에서 오기보다는 물론 내부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대기업들의 실패 사례들, 칭화윤이라든지 이런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실패 사례들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맞는 그런 창발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창발적인 생태계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립할 때 나이가 19세입니다. 지금 현재 84년생인데요. 그 영화를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면 그 소송 때문에 곤란에 처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자금은 떨어지고 궁지에 몰리죠. 그때 마크 주커버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쇼온 파커입니다. 쇼온 파커는 79년생. 쇼온 파커는 1차 닷컴 버블에서 이 P2P 사업을 해가지고 넵스터라는 거기서 돈을 많이 얻어서 기술에 대한 감도 있고 자본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할 만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쇼온 파커가 마크 주커버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이끌어주고 결국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이 쇼온 파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부를 챙겼죠. 지금 현재 이 SNS를 비롯한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그 기업가들이 대부분 다 80년대 중반생입니다. 80년대 중반생이고 재밌는 건 양원평도 85년생입니다. 이 딥시크를 개발했던. 근데 지금 이제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그 주역들은 누구인가라고 보면 주로 90년대 후반생입니다. 97년생. 우리 나이로 한 28, 29 이런 친구들이 지금 메타에서 하이어링 오퍼를 받을 때 그 50명을 향해서 얼마를 최대로 오퍼하고 있는지 신문을 통해 들으셨죠?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1,400억에서 2,800억을 주면서 29세, 28세의 S급 인재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그리고 그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 알렉스 왕, 역시 97년생. 이 사람을 20조 원에 데리고 오겠다고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 즉 알렉스 왕 97년생.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양원펑이 만들었던 이 딥식 그 회사의 딥식 모델을 개발했던 핵심 기술자 중에 한 명인 그 여성이었던 러프리도 95년생입니다. 즉 20대 후반의 젊은 인재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일에서 나온 결과들이 AI의 혁신적 이 disruptive innovation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97년생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의 97년생을 이끌어줄 85년생은 어디 있고, 그 85년생에게 다리를 놔줄 70년대생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뭐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하셨던 분들은 대기업에서 내부에서 혁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이미 탄탄하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작고 경량화되고 자기의 보상이 확실하게 약속된 상황에서 모든 걸 던지는 그런 기업가로부터 혁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왜 AI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국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주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019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 중에 뭐가 있었느냐. Big team develops, small team disrupt.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즉 50년 동안에 6,500만 개의 특허와 논문을 조사해 봤더니 큰 팀들은 주로 이런 인크리멘털 그 발전을 주도했는 반면에 스몰 팀들이 아주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을 주도했다. 이런 논문이 2019년 네이처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검증됐고 이미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도 검증됐고 결국 우리나라에 정말 바이브런트한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 개발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다면,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에게 믿고 투자하고 걱정하지 말고 5년, 10년을 개발을 해라 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AI 혁신, AI 3강 진입이 과연 가능할까? 과연 국가가 양자 컴퓨팅과 AIX의 방향을 지시하고 그게 맞을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큰 자본시장에서 민간 스타트업 중심의 생태계가 아주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두터운 네트워크들이 잘 보장되어 있고 주요 권역으로도 스타트업이 잘 퍼져 있다. 중국은 중앙지방 관계를 활용해서 지방정부 주도와 민간 부문의 협업을 통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고 있고, 프랑스나 EU들은 국가주도 중심으로 기술 주권을 보호하고 유럽이라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AI 투자의 현황을 한번 24년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이 벤처 투자의 A, B, C 단계인데요. A 단계가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아이디어만 믿고 투자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성과가 있으면 큰 보상을 받겠죠. A, B 단계에서는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는 거고요. C 단계가 되면 이제 시장에 내놓을 상품이 어느 정도 반응이 온 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A 단계에 모든 그 자금을 투여하고 개런티를 해줘야 될까요? C 단계에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아주 정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모험적인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은 이 분야마다 AI의 분야마다 다릅니다. 자, 보시면 윗줄이 AI인데 미국은 벤처 투자가 AI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강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권석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억 달러를 주는데 누가 제조업에 AI를 응용하는 걸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를 개발할 수 있다면. 다 AI 1억 달러 연봉을 향해서 실리콘밸리로 몰려가는 거죠. 이게 미국 시장의 장점이지만 또 엄청난 단점이죠. 그리고 정치경제 하신 분들은 포칭, 인력 빼가기가 사실은 정당한 보상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과도하면 산업의 기반을 허무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밑에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벤처 투자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벤처 투자의 이런 여러 단계에서 국가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보상을 해야 될까는 분야마다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도덕적 회의를 최소화하면서도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런 설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런 딥식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왜 바이두나 텐센트나 화웨이나 이런 데서 먼저 나오지 않고 딥식에서 나왔는가? 2015년에 그 하이플라이어 투자 그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도대체 다른 회사들은 뭘 했는가? 역시 경량화되고 소형화되고 엄청난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가진 소형 벤처 기업의 강점인 거죠. 그래서 딥식이 빠른 시간 내에 혁신을 해서 2023년, 24년에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뒤에는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있었지만 중국의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또 튼튼하게 그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형이고, 그렇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이 무조건 강점만 갖고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력 빼가기라든지 인센티브가 업스트림에 집중되는, 즉 부가가치와 보상이 가장 확실한 업스트림에 집중된 나머지 이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의 AI 적용에 대해서는 별로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한국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 확산이 미흡하고 미국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정치적 불안정성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쉽게 과열돼서 오버 페이먼트라든지 오버 보너스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역시 보조금 중심 구조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글로벌 표준과 단절돼서 갈라파고스화가 되기 때문에 중국 기술이 세계 기술이 되지 못하는 그럴 가능성,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커진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도 역시 이런 국가 개입 위주의 그런 투자에 갖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약점만 얘기했지만 상대적 강점도 굉장히 많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제조 IT 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 수요가 강한 제조업 기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전략적 기획이에요. 우리 정부가 국가주도 성장을 주도해보고 외환위기 극복을 해보고 대기업의 체질 개선을 주도해봤던 그런 머슬 메모리를 갖고 있다. 그 머슬 메모리를 민주화된 정부가 선용한다면 이런 AI 전환에서 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마지막에는 우수한 인재풀과 그런 한국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이 메타의 핵심적인 그 스카우트 대상이 거의 다 중국계 미국인이어서 화제가 됐는데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도 우수한 인재들, 한국계 다른 외국인들도 우수한 인재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우리가 AI 전환을 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오픈 알렉스라고 우리가 공개된 데이터 중에 AI 관련 연구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연구 역량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저희가 직접 분석해본 바가 한국의 랭킹이 23년도까지 나쁘지 않다. 저기 급격하게 올라간 나라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주 저자의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집중적인 AI 투자를 하게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랭킹이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AI 관련 연구의 논문 씁니다. 2015년이 딥식이 하이플라이어 그 회사가 만들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딥식의 시작이 2016년 정도였는데요. 이때 보시면 중국,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AI 연구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양적 연구가 과연 질적 연구로도 이어졌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질적 연구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용지수를 보는, 상위 1% 인용지수가 얼마나, 물론 중국 내의 코사이테이션이 많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2015년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이 그동안 양적으로 투입하던 그런 것이 이제 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2015년이 바로 딥식의 시작점, 초기 모델이 개발되던 2015년, 16년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럼 전략적 시작점 바로 한국은 미국, 중국 모델을 모방하기보다는 이 제약 속에서 성공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국가는 인프라 제공자, 인센티브 설계자로 나아가야 될 거다. 그리고 셀렉티브 보조금보다는 보편적 보조금을 줘서 심지어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그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개방해서 외국계 투자를 유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래서 제3의 길, 중국식도 미국식도 아닌 정부가 AI 생태계를 육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자체 생태계 구축 통해서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K-팝. 자, K-팝이 서태지의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한 뒤에 기획사들이 처음에 등장했지만 일종의 노예계약 논란을 거치면서 아티스트에게 정당한 분배, 심지어 최근에는 안무가에게까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보상체계가 K-팝의 혁신을 가져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규모 투자, 인재 육성, 공정보상, 그다음에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와 제도와 생태계를 설계하고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기업, 스타트업, VC, 대학, 연구기관, 정부 이 5자가 서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오케스트링하는 건 당분간은 정부가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벤처 캐피탈이 충분히 성장하면 이제 벤처 캐피탈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인프라 제공자, 시장 육성자, 제도 설계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일종의 우리 기업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을 때 종합상사가 기업들의 그런 문제들을 풀링해가지고 무역금융을 제공해주고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스타트업,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게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세제 혜택을 준다.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법인세 혜택을 준다든지, 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체적 정책 제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지금 오신 분 중에 이공대 분이 우리 권석준 교수님 혼자라고 했는데, 우리 공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의 보상 체계를 급격하게 바꿀 수 없다면 정부가 새로운 포상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수 공학자들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세계에서 유명한 S급 인재를 모셔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보상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Y라고 어린이들 보는 책에 공학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지만 공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그런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데니송 한 분이 로봇 과학자가 되겠다는 수많은 초등학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도 중국에서 딥식 개발자가 사회적인 영웅이 되고, 그런 보상체가 좀 과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사회적인 보상체계가 공학자들, 기존의 노벨상 위주의 또는 이 문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공학 위주로 상당히 중심 이동을 할 필요가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는 이미 권석준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김현철 교수입니다. 세션 3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 전체 제목을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 방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전통적인 이런 세미나였으면은 오늘 제3세션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3세션에서 이야기되는 게 경제와 산업과 기술 이런 세션이기 때문에 그게 외교 안보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의 별도의 세션으로 만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제하고 외교 안보가 이 분리될 수 없는 이 뒤섞여진 이런 어떤 상황이고, 또 기술마저도 이 외교 안보하고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이야말로 제일 위에 있는 복합위기입니다. 옛날 같으면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를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 외교 안보라는 속에 경제도 들어와 있고 산업도 들어와 있고 기술마저도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3세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토론분도 다른 세션에는 다 한 분씩 배정했습니다만은, 이게 원체 또 이 경제 영역도 경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 기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오늘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거든요. 먼저 토론자분들 실질적으로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발표에 버금가는 그런 토론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각각 우리 김양희 교수님한테도 10분 드리고 우리 배영자 교수님한테도 각각 10분 드릴 테니까요. 독자적인 관점에서 토론 겸 발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대 김양희입니다. 평소에 제가 워낙 많이 배우고 좋아하는 두 분 발제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어쩌면 사실상 어나더 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졸립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느라고 어제 그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일 그 관세 협상. 오늘 아침에는 미이유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공항까지 갔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빠꾸했다. 아까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정신없는 지금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두 분 발제하신 것과 어떻게 직교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뚝이 무너졌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일 합의에 대해서. 뭐냐면은 나 자신도 되게 나이브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우리 특히 이제 그 저를 포함해서 외교하시는 분들 중견국 간의 연대를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한일 간에도 아까 이전 세션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한일 간의 동명상련 입장에서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일본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분기점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모골이 성여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하고 미국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묘하게 윈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모두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길을 일본이 밟아버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이겼다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본하고 EU하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정도가 버텼다면은 전형적인 수인의 딜레마죠. 버텼다면은 미국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뭐를 생각했느냐? 얘네들이 손잡기 전에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국내에서 앱스타인 문제로 뭔가를 터뜨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며칠 전부터 뭔가 터지겠구나. 저는 사실 제 내피셜이지만 한국을 오지 말라라고 했던 거 지금 앱스타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 다른 데도 아닌 마가가 지금 들고 일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갖고는 성이 안 차요. 더 센 거를 이유와 합의를 터뜨리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당장 한국은 조금 밀려나 있어. 이게 아닌가라고 조금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세 전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기자분들 전화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으로는 뭘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뭐냐? 한국은 뭘 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 냉정하게 지금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 간파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이 응축된 한미 관계의 어떤 변곡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는 세계 질서가 어떻게 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재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시각에서 관세 전쟁을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과거에 비해서 미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 간과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바이든의 보호주의와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만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거. 뭐냐면은 바이든은 영리한 바이든은 도저히 자기가 쇠퇴하는 패권 갖고 혼자서는 중국이 방어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방과 동맹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걸 저는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제가 그림이 안 보여서 그런데 실제 보호주의 진영화는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는 중국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외환 확장이라든가. 그런데 이 보호주의 진영화가 그러면 트럼프 시대로 접어들면서 끝났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보호주의 진영화 2.0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이든은 영리하게도 뒤에 보이는군요. 다행입니다. 바이든은 영리하게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를 했습니다. 채찍은 뭘까요? 여전히 고관세. 그러나 당근, IR라든가 칩스법을 통해서 동맹이나 오방도 같이 할 유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는 당근 그게 왜 필요해? 그거 먹는 거야? 먹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말고 채찍이면 충분해. 고관세만 휘둘러서 충분히 보호주의 진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좀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재밌는 사실은 요 최근에 베센트가 했던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베센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북미 요새론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적어도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내 편으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많이 강가되고 있는데 거대 중국 포위 구상이란 말을 베센트가 했습니다. 여기서 관세라는 게 나옵니다. 관세는 단순히 시장을 개방시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어 라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내 편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단 그게 바이든과 달리 당근은 필요 없고 채찍이면 좋아. 라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전형적으로 필리핀이 그랬죠. 이번에 며칠 전에 중국이랑 헤어질래 안 헤어질래.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관세를 덜어줍니다. 안 헤어져? 그럼 더 세게 줘.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보호주 2.0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두 분의 앞에 발표에서 이걸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호주 2.0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계속 우리가 가져가고 AI에서 우리가 세계 3강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아직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보호주의 진영에서 어디에 속할래 했을 때 우리는 가치나 이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당근이 없어요. 채찍만 가게 이렇게 휘둘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은 사실은 보호주의 진영을 더 결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맹이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되는 게 제 고민이 최근의 고민이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보호주의 진영 안에서 미국 주도의 진영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나토에 가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 나토에는 미국의 자장은 분명하지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나토의 비미국 회원국과 친해지면서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우리의 안보협력 파트너를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과도 만들어가는 어렵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그 안에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AI나 반도체에 투자시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정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다행스럽게도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AI에는 한참 한국을 앞섭니다. 아까 두 분은 권 교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연 중국의 AI 굴기가 반도체를 저렇게 미국이 막고 있는데 저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말 가능한 건가?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입장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보 자강이고 제조업의 자강인데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그 진영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느 만큼 우리가 원하는 자강을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동시에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거리두기 못지않게 이제는 미국과의 거리두기도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상당히 골치 아픈 질문은 저는 우리도 제조업에서의 AX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제조업에서 반도체 조선 정도 빼고 중국이 저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AX를 해가서 과연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반도체, 조선 이쪽으로만 해서 가야 되는 건가? 나머지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AX를 통해서 끌어올려야만 우리가 중국 대비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의 좀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하나만 짧게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얼핏 파편적으로 나왔지만 AI 발전을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의 새 정부가 철저하게 정책적인 복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라인 사태입니다. 라인 사태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이 소버린 AI를 얘기하고 AI 발전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데이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하는 문제, 데이터 보호의 맥락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란 나라는 너무나 묘하게도 지난번에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이번에도 적성국이 아닌 동맹국의 일종의 경제 강압이라는 것을 행사했습니다. 데이터 보호주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지난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은 이거는 사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AI를 얘기하면서 데이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장착되지 않았다라는 거. 또 하나 일본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경제안보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초크 포인트가 라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 2억의 인구가 쓰고 있고 일본에서 9,800만 명이 사용한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안보적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초크 포인트였는데 그걸 쉽게 포기해버렸고 지금 사실상 네이버는 라인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이 새 정부에서 AI 강국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복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배영자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배영자입니다. 저도 권석준 교수님하고 박정희 교수님 아주 열정적인 발표를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 발표에 좀 집중을 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중 AI 경쟁과 AI 산업의 진화와 관련해서 우리 권석준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발표를 들으면서 기술적인 얘기도 많았지만 어쨌든 쭉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중국의 도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그 AI 주도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AI 산업 구조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역동적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도전이고요.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사실 올해 초 전에는 미국의 원사이드한 리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딥시크 쇼크라고 불리는 그 이후에 이제 중국도 뭔가 중국 주도의 어떤 AI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이제 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그 의도와 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중국의 AI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훨씬 더 강하다고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달러나 소프트 파워나 다른 기술 부분에서 미국이 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생산력과 이런 건데 이 AI로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 완화되는 가운데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왔고 이런 속에서 지금 딥시크 같은 그런 성과가 창출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이제 견제 방식은 한 3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단 공정 기술과 관련된 수출 통제를 하는 것. 저는 이 첫 번째 전략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는 늦췄는데 결국 딥시크를 봐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또 중국의 도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거고요. 사실 이제 가성비 있는 모델 뭐 이런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된다는 거, 중국 주도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이 스스로 그 첨단 공정 그 시설을 국내에 확보하려고 하는 제조업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권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건 아까 그 트라이앵글을 보여주시면서 10나노 이하 그 파트에서 미국이 한 15% 정도, 중국이 5 내지 10%, 2035년도에, 그다음에 대만이 현재 85%에서 한 50%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자료를 인용하신 건지 아니면 권 교수님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미국이 진짜 15%를 가지고 갈까? 그러니까 바이든 때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도 계속 의구심을 갖고 봤는데, 트럼프 들어서면서 더욱더 의구심이 커지는, 그러니까 이 바이든은 보조금으로 하려고 했고, 지금 트럼프는 관세로 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속에서도 이게 그 첨단 제조 생태계라는 것이 기존에 30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와해되어 온 이런 뭐 레이건 때부터 시작해서 클린턴 시대를 거쳐서 미국이 금융이나 빅테크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런 제조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관세나 보조금으로 이거를 돌리는 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쉽지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혼자 못하니까 대만이나 한국 기업들을 다 이제 끌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효과가 나기 위해서 사실은 2025년부터 지금 양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짓고 있고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은 상승되고 있고, 거기다 이제 트럼프의 보조금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신규 투자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이렇게, 사실 지나 레몬드가 내놓은 비전에는 30%를 먹겠다는 거였는데, 30%는 말이 안 되고 15%까지 마더릿하게 간다고 해도 이것도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결국 미국이 못 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우위가 잠식되는 건 아니고, 중국의 도전은 계속되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부분적으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양국이 분리되지는 않는 이런 애매한 상태가 한 10년 정도 더 간다고 봤을 때, 이제 한국의 선택이라는 거죠. 김양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세션에서도 우리 발표자께서 이제 이 미국 한미 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자강이나 혹은 전략적 자율성이나 뭐 루스 밸런싱, 뭐 연성 균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기술 분야에서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불확실한데 우리가 미국하고만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우리의 미래를 거는 이 맞는 선택일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양희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박정희 교수님 강의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 AI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뭐 정부가 과기부 장관, 뭐 AI 수석 이런 것들을 임명을 하고 AI 파트에서, 그다음에 제도나 뭐 법이나 또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스케일 업해야 된다는 거. 이 과거에 1980년대 반도체 발전 과정에서, 그다음에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인터넷 인프라망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반도체 발전 과정은 삼성이 주도를 했던 거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현재 메이저 플레이어로 성장했던 거고,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초고속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정부 예산의 10% 정도를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오늘날의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의 벤처였다가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는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면, 현재 이제 2020년대에 지금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사실 네이버가 만들어진 게 1999년이고
저희 나라가 95년부터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해서 인터넷 망 투자를 해서 99년하고 2000년 사이에 가입자가 400만에서 1000만으로 느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이런 성장이라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나온 거거든요. 95년도, 99년도에는 아직 조그만 벤처였던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도 AI 시대를 지금 그 과정을 복귀해 보면 지금 이제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하신 이 벤처 중에서 이제 몇몇의 성공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지금 AI 인프라 투자라는 게 그럼 뭐냐. 근데 아시겠지만 400만에서 1000만까지 이렇게 망을 이용하는 인구가 폭증하는 식의 이런 AI 인프라 확장과 그 다음에 이 상용화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학생들한테도 AI 앱을 사용하라 그러면 전부 돈을 내야 돼가지고 유료여가지고 이게 확장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인프라 투자의 스케일업과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박정희 교수님께서 생태계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생태계는 기업이 조성을 하는 거고, 사실 K-팝 같은 것도 SM이나 JYP나가 조성을 했고 정부가 한 거고, 반도체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태계의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져야 될 거. 이게 공급망을 완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나 인력이나 제도나 법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 잘 말씀하지 않으신 이 기술 외교 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여러 토론회를 다니다 보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투자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걸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AI 기술 발전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어쨌든 선진 기술의 내재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라가 지금 AI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술 내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기술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굉장히 코스트가 있는 거죠. 아까 미국도 만만치 않은 상대고요. 함부로 기술 주지 않죠. 협력 구체적인 뭐는 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인 기술이 오고 가는 그런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전히 중국, 그것을 가장 또 중요한 코스트가 이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 시장의 축소나 아니면 중국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큰 부분은 기술을 따라오는 거, 빨리빨리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중국과 협력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이제 AI 수석으로 들어가신 그 하정우 네이버 그 AI 책임자가 늘 하던 얘기가 AI 사브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그 우려스러운 것이 기업 차원에서, 네이버 차원에서 AI 사브린을 얘기하는 것과 국가 차원에서 AI 사브린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야 되고, 이게 뭐 미국이 사실 1990년대 여러 성장의 이 후퇴를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IT 부분에서 갈라파고스 현상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사브린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게 공공 데이터나 개방적 생태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인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글로벌 협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논의는 너무 방어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거.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식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생태계,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권위주의적인 AI 모델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제3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그 컨텐츠는 어떤 것인가, 한국어라는 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주권이라는 것만 갖고도 부족하고, 그 안에 어떤 다양성의 가치, 조금 더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담는 AI 모델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독자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이거를 미들 파워들 혹은 글로벌 사우스와 같이 확산하고 연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큰 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토론자 두 분이 이제
그 주장도 하시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발표자분들께 그 4, 5분 내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권석준 교수님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 교수님과 배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정말로 많이 쫓아왔다고는 하는데 이 반도체와 AI가 그 내부에서 정말 자급이 충분히 되냐? 특히 이렇게 기술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이런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핵심 표현을 몇 가지를 좀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보이고 있는 혁신은 물론 드라이빙 포스는 이 탑다운식의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일종의 어떤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외생적인 요인, 특히 이런 미국 정부의 이런 기술 제재, 특히 안보적 관점에서 입각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제재가 만약에 없었다, 그럼 이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 그러면 일종의 결핍에 의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상대가 자신을 저렇게 올가매고 제어하고 있으니 중국 내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의견의 단속이 더 강해지고 정부가 이런 시책을 벌일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서포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산업사를 정책을 공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탑다운 정책들은 산업 초기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드는 경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런 정부의 어떤 관료주의들, 특히나 이렇게 아까 우리 박정희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정부가 관여하고 너무 커지게 되면은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또 박정희 선생님이 잘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중국의 어떤 이런 탑다운은 탑다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바텀업도 어느 정도 섞여 있고요. 미드업도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방정부, 특히나 지방정부 산하의 공기업들입니다. SAC라고 부르는 이런 공기업들이고 이런 공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적인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 공산당 간부들도 들어오지만 민간의 이런 C레벨 임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브리드화 돼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어떤 펀딩의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책적인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하에서 특히나 이런 미국의 어떤 결핍을 강요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자강에 대한 이런 기술의 개발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딥시크를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기업이 저는 화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까닭은 화웨이는 통신 장비부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IT 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I까지 거의 풀 스택으로 수직 계열화된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웨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고요. 반도체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팹을 가져와서 거기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모델을 스스로 만듭니다. 자신들이 만든 칩, 즉 어센드 910B 칩 8192개를 가져와서 137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지금 이 판두 울트라라고 부르는 이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 모델이 지금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하고 거의 맞먹는 벤치마크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 더 내세우고 있는 것들 이들은 미국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더 우리가 그 기술적인 내역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이게 사실상 원래는 이게 이 정도 시점에서 빠르게 될 수가 없는 기술의 자급이었는데 이게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게 더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재화 혹은 이런 자급화라는 것은 함정이 좀 있습니다. 즉 양날의 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중국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너무나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이런 핵심 동맹국들 특히나 여전히 반도체 공급망이나 AI에서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실에서 발간한 백사에 따르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생태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뭐 중국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1대1로나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 정도에 대한 영향력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파급하는 효과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하나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아까 탑다운 혹은 미드업에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투명성이 없고요. 공정성이 없고요. 합리성이 없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의 감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을 마저도 이미 다 일종의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미국이 2035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뭐 저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고요. 충분한 시뮬레이션들이 다 돌려서 나오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특히 대만과 이런 한국의 팹들이 어느 정도 지금 로드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매년 얼마 정도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애리조나 피닉스 팹 같은 경우는 이미 팹 1이 완성이 됐고 팹2가 완공 직전인데, 이 팹에서 하나에서만 거의 2만 정에서 3만 정 정도의 10인치 웨이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한 15% 이상, 뭐 많게는 20%까지 작업이 갈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작업이 되는 건 작업이 되는 거고 비용 문제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미국에서 운영되는 팹들은 최소 40% 이상 대만에 있는 현지 팹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팹은 원래 망해야 정상입니다. 물론 1.4배나 비용이 되는데 그걸 누가 사갑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하고 비슷한 형태로 미국의 주요 팹 리스트로 하여금 일단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는 팹에서 만들어지는 웨이퍼를 사라라는 식으로 정책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다시 그 다음 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한국이 그러면 AI 생태계, 특히 아까 소버레니티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핵심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그냥 AI가 아니고 소버레인 AI입니다. AI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면은 일종의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 뭐 한국 밖으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AI, 특히 LMM 기반의 굉장히 거대 모델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소프트웨어나 챗봇이 아닙니다. 일종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OS예요. 즉 운영 체계입니다. 이 운영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좁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국가 기관망을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AI를 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거에다가 이걸 모두 맡길 수는 없겠죠. 특히 정부도 이걸 만약에 써야 되는데 정부 시스템을 그럼 다 외국산 우리가 OS에다가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라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라인을 가져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 라인 안에 깔려 있는 거의 1억 명 가까운 일본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거기에 인테그레이트 돼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그 라인 안에 일본어로 된 디지털 정보가 제일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럼 뭘 하고 싶었느냐? 걔네들은 일본어 토큰을 만들고서 일본어 기반의 AI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네이버로 넘어가면 네이버가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못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가져온 셈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소버레니티, 그리고 데이터 소버레니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버레인 AI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갈라파고스로 볼 수 없는 어떤 안보의 영역이 반드시 있고요. 그 안보의 레드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소버레니티를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는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화웨이 말씀드렸었는데, 화웨이가 원래 그냥 자체적인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중국 정부가 좀 뒷배를 봐주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화웨이가 어센드 칩을 자체적인 모델에만 만들면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이 칩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는 게 중국 정부에서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걸 내줍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권역에다가, 여러 권역에다가 AI 데이터 서버를 만들어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엔비디아 칩이 아니고 화웨이 칩을 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또 그 다음 칩으로 가기 위한 업데이트 데이터를 얻는 거죠. 이게 일종의,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판 소버레인 AI를 위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 우리나라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NPU 칩들, 그리고 이런 NPU 칩들이 예전에는 아까 LMM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데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면, 이제는 특정한 도메인 산업 영역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SLM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목적에 특화된 이런 칩들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돼야 되는데, 이 칩들을 만드는 업체들의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 칩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팹에 가서 수천억 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웬만한 스타트업들은 그 돈이 없어요. 수백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험을 걸고 모험을 했을 때 안 되면 대부분 다 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부가 한 번, 두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을 좀 해달라,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들은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술 외교를 좀 아직 덜 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기술 외교를 할 때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적 거버넌스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상법이 지금 신용이 되고 있고 주주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는 잘 정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면서 제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로 다양하게 된 나라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정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은 반도체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쇠락을 겪고 있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있지만 첨단 산업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죠. 즉 이 정도의 산업에서 오버랩이 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단언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민주적 거버넌스가 보장이 되고 글로벌 제도 안에서 이것이 투명하게 신뢰 가능하고 그리고 재현이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저 모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 모델을 수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럼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 제조업 리쇼링 하고 싶어 그럼 한국을 케이스 스터디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많은 민간 업체들이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정부에서 뭘 해주면 됩니까?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해주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네, 건강보험평가원, 심평원 같은 데죠. 여기서 우리나라에 뭐 5천만 인구에 수십 년 동안 쌓인 건강 데이터, 정말 잘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면 됩니다. 바이오 AI, 건강헬스 AI, 바이오 테크놀로지 AI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인프라 지금 업데이트 할 때가 됐어요. 아까 우리 배 선생님, 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뭐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뭐 ADSL에 대한 인프라도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 인프라가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해지는데 그 인프라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플러스 통신 플러스해서 같이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AI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 각각의 도메인 영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AX 생태계까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수출까지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이끌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회 나가면 권석준 교수님 뒤에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제가 할 말을 다 까먹고 권석준 교수님 말씀에 푹 빠져서 멍하니 있게 되는 경우가 항상 방금도 지금 제가 그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뭐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라인 사태 같은 경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뭐였을까?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그런 또는 일본 라인 사태의 전개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을까?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기도 했으니까요. 네이버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데이터 주권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 같은 것 기술 주권 얘기를 하자마자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일본이 그걸 우리를 향해서 휘두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들을 할 때 표현이나 개념이나 그런 전략 같은 걸 대단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일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 정부가 그걸 강하게 나갔을 때 일본에서 만약에 그런 네이버에 대한 그런 백래시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는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 우리 정부에게 난제로 다가올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또 우리가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로 AI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AI 기술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그다음에 처리에 대한 문제들 관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배영재 선생님 지적도 역시 우리가 400만에서 1000만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거 등장했던 그러한 변화를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거기에 따르는 국가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역할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저도 사실 답답하게 답을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다. 제가 모호하게 종합상사와 같이 과도하게 퍼터널리스틱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상하지만 엄하지 않고 과도하게 나무라지 않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리버럴하고 개방적이고 언제든지 뒤로 빠질 수 있는 부모의 역할. 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결국은 그걸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60년대생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을 만들고 70년대생이 이 닷컴 버블의 주역들이 되었고 80년대생이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SNS 혁명을 주도했고 90년대생들이 지금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AI가 제조업과 우리의 생활, 로보틱스, 바이오 이런 분야로 완전히 퍼져나가는 그러한 변화가 반드시 올 건데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AI를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전기와 같이 일반 목적 기술이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AI 전환에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런 웨이브가 오니까 한번 타보자가 아니라 타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웨이브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의 생존 전략을 찾기 어려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기반도 없고 국가의 역할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불편하지만 결국은 이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GPT의 등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뒤처져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세계 12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던 그 경험들이 앞으로는 다시 재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주어진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는 절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슬라이드엔 자세하게 있었지만 국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역할 이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는 GPU의 그런 풀링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수원의 문제 그다음에 금융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육성할 수 있는 형태의 금융 지원 방식을 생각해 보는 문제, 인력 문제에서도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그리고 직업 훈련까지를 연결하면서 AI와 AI 제조업 전환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수급의 계획, 그다음에 조세제도, 그다음에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쏟아내보고 그것들 중에 단기적이고 가능한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는 식의 그런 트리아지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씩 각계격파하는 식으로 트리아지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이 끊임없이 있어서 한 라운드 더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그래도 우리 권석준 교수님이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또 쓰셔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읽어본 경험상 마지막 질문만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마지막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는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는 디스클레이머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앞으로 미국과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런 우방국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기술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케이스들이 이미 바이든 정권 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바이든 정권 바로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3등급을 매겼습니다. 티어 1, 티어 2, 티어 3. 그래서 티어 1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들어갔고요. 당연히 티어 3에는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적성국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대만이 티어 2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고 동맹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해서 의존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그 티어 1을 조절함으로써 일단은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FDPR이라는 게 있죠. 즉 아무리 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 생산하는 과정에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수출 허가제 혹은 규제에 가까운 것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뭔가 어떤 HBM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한다. 그럼 바로 FDPR에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의 주요 기술에 대한 이런 초크 포인트가 있는 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느냐? 중국과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아이디어란 방향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는 점점 노골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는 것을 강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은 어차피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부터 대부분의 산업이 지금 중국과 오버랩이 되거나 심지어는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한국을 능가하거나 완전히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대1 경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단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고 견제를 하는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 옵션 1으로서 한국이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약간 파격적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아까 우리 1세션, 2세션에서 선생님들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요. 정말 살인적인 경쟁률이고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아까 20대, 30대 이런 친구들도 직장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들이에요.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35세가 넘으면 그냥 바로 나가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국이 어느 정도는 전형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런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필터아웃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으로 못 갈 거예요. 일본으로도 못 가겠죠. 그러면 일단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는 좀 한국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어느 정도 협력을 어느 정도 미국의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형태에서는 좀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나오지는 않았던 얘기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2023년에서 24년을 넘어갈 때 네이처 인덱스 기준으로 드디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기초과학의 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추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R&D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삭감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기초과학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인더스트리로 응용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또 하나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이런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좀 더 전향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초빙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권석준 교수님이 굉장히 빠른 그런 스피드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외교 안보 전략 논의의 이제 경제, 기술, 산업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여러분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잘 아셨을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AI 하고 반도체를 오늘 중심으로 논의해 봤는데요. 이 AI가 반도체 산업 전략만 우리 오늘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김종희 교수님은 우리의 만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권석준 교수님은 미국과 중국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해 주셨고요. 또 김양희 교수님은 이런 어떤 자유무역이 이제는 그 보호무역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이 속에 우리 배영자 교수님은 기술 외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1, 2 세션에서 논의하셨던 분들도 물론 이제 미군 철수가 중요하고 대만 전쟁이 중요하고 중국 봉쇄 이런 게 중요하지만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 기업들은 그 속에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야말로 오늘 논의에서 이제 빠졌지만은 경제 안보거든요. 이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고 함께 이 복잡성을 함께 생각하면서 경제도 보고 안보도 보는 이런 어떤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현 학술원에서 마지막 세션으로 저는 외교안보 전략의 경제안보 세션을 넣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